네, 여러분 강의 막바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정말 소중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의 서민구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임상의도 영상의학 알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4년차 서민국이라고 하고요. 오늘 임상의 도움닫기에서 제목을 임상의도 영상의학을 알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타깃이 되는 분들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보다는 다른 과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임상의도 영상의학을 알아야 하나요? 네,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처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을 처방을 낼 때 의사가 그 약의 성능이라든지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부작용 같은 것을 모르고 처방을 내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상도 처방을 내는 분들이 주로 임상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영상 검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대략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적절한 처방인지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알맞게 처방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플레인과 CT 그리고 소노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영제에 대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의문점을 풀만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판독문에 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약간 준비가 미진하여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스레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X선은 전자기파로서 가시광선의 친척인데 그 가시광선보다 조금 더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둘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어떤 가시광선을 보게 될 때는 반사된 빛을 보게 되고 X선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투과하고 남은 그 X선을 그 디텍터에서 감지해서 사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X선이 물체를 통과할 때 X선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감쇄라고 하고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어테뉴에이션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이 물체의 두께라든지 물체의 밀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광전 효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효과들로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서로 다른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인체가 결국에는 엑스레이의 피폭이 되면서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건데 이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건 뭐 국시 준비할 때 많이 보신 사진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확정적이랑 확률적 영향이라는 것이 있고 확정적 영향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태아의 영향 같은 것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급성 영향들은 굉장히 많은 라디에이션 도스가 한 번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제 누적된 도스에 의해서는 백내장이라든지 태아의 뭐 유산, 기형, 발육 이상, 지능 저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것은 DNA의 브레이키지에 의해서 그 세포 자체가 사멸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스레숄드를 넘었을 때부터 시비어리티가 증가하는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확률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스레숄드가 따로 없고 대신에 이제 도스가 어큐뮬레이션 될수록 나타날 확률이 커지는데 이 영향 자체는 all or none이기 때문에 암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이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DNA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확률적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플레인 라디오그래피를 처방할 때는 라디에이션 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같은 플레인 라디오그래피끼리도 라디에이션 도스가 다르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답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왜 다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측면은 두껍고 뼈가 많은 부위일수록 이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고 그래서 뼈를 통과할 때 빔이 약한 에너지의 빔은 더 많이 흡수되어서 빔이 전반적인 에너지가 높아지고
또한 높은 덴시티나 thickness 혹은 높은 원자 번호의 물질을 통과할 때는 이 감쇄의 양 자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물체를 통과한 후에 나타나는 그 디텍터에 도달하는 X선의 양은 적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이 적어진다는 것은 적절한 사진을 얻기 위한 X선이 모자라다는 뜻이고, 그래서 더 많은 방사선을 처음부터 줘야지 디텍터에 도달하는 X선의 양이 충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도스로 예를 들어드린 것이 앱도멘이나 펠비스, 힙, 엘스파인, 스컬, 숄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앱도멘과 펠비스, 힙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절대적인 방사선 자체도 많이 가서 흡수 선량도 높아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GI라든지 고나드 같은 경우에 방사선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유효 선량도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컬이나 숄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가는 방사선의 양 자체는 많은데 이 신체 부위에 방사선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유효 선량은 낮아서 그렇게 이 방사선이 높은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체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몸에서 밀도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도스로 찍을 수 있는데, 이때 세팅을 립 세팅으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도스가 높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앱도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소프트 티슈가 많고 뼈, 특히 여기 펠비스에 펠빅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갈 때는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이쪽에는 방사선을 더 많이 줘야지 디텍터까지 노출이 충분히 되게 되고요. 체스트 같은 경우는 반면에 보다 덜한 라디에이션 도수로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측면에서 같은 플레인 레디오그래피끼리 라디에이션 도수가 다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대조도가 높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저에너지의 X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제 저에너지 X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곧 몸을 통과를 잘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흡수되는 양이 더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에너지 X선의 세팅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역시 더 같은 노출을 위해서 더 많은 방사선이 필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콘트라스트를 높여서 찍기 위해서 더 높은 도스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들이 체스트에 비해서 립의 라디오그래피가 좀 더 높은 도스를 필요로 하고, 대표적으로 또 맘모그래피 같은 경우에 더 높은 도스를 필요로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체스트 플레인 레디오그래피를 확대한 사진이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립의 레디오그래피를 확대한 사진인데, 잘 보시면은 콘트라스트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파인한 이 본과 소프트 티슈 사이의 콘트라스트를 살리기 위해서 더 하이 콘트라스트로 찍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노이즈는 이쪽에서 좀 더 많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팅으로, 즉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로우 KVP의 하이 마스로 찍게 된 사진인데,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하이 컨트라스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찍은 세팅인 경우에는 도스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맘모그래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런 파인 칼시피케이션과 동시에 이 소프트 티슈 사이에 들어있는 조금 더 덴시티가 높은 매스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컨트라스트를 요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레디오그래피보다는 더 많은 방사선 노출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X선 검사의 다른 종류인 C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 체스트 CT까지는 일단 이 라디에이션 도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체스트 CT는 일반적인 체스트 CT가 있고, 그 외에 로도스 체스트 CT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로도스라는 것은 마스를 줄여서 저선량으로, 그러니까 피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촬영한 흉부 CT인데, 체스트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인 레디오그래피에서도 X선의 감쇄가 적은 부위이고, 그래서 적은 선량으로도 충분한 노출과 화질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CT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스를 좀 줄여서 찍어도 충분한 화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노이즈가 조금 많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SNR과 CNR이 낮게 되는데, 이 말은 곧 그러니까 렁에 있는 매스를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대신에 연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둘이 덴시티가 별로 다르지 않은 조직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연부 조직의 평가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하면은 렁을 평가하는 건 좋은데 메디아스티넘을 평가하기에는 로도스 체스트 CT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렁캔서 환자고 라이트 플로럴 이퓨전이 동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로도스 CT, 오른쪽이 논 로도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체스트 CT가 되어 있고, 사실 렁 세팅에서 보면은 뭐 아주 자세히 보면 약간 노이즈가 보이긴 하지만 이게 판독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렁 세팅에서는 저희가 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렁 필드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선 크게 화질이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걸 윈도우를 바꿔서 메디아 스티너 세팅으로 바꿨을 때는 이 왼쪽 사진이 오른쪽 사진에 비해서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것을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고, 이것은 마스가 낮은 사진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인핸스먼트를 하는 경우에는 연부 조직을 보겠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인핸스드 CT 같은 경우에는 로도스가 아닌 세팅으로 찍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소프트 티슈의 콘트라스트가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앱도멘 C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 발표 강의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임상의 선생님들께 조금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뭔가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판독 의뢰를 받았을 때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하나같이 이제 제발 논콘트라스트 앱도멘 CT 찍지 마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신장이 안 좋은 환자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찍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한계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 콘트라스트 CT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티슈 콘트라스트에 한계가 있는데, 특히 앱도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직이 소프트 티슈이기 때문에 사실 팻을 제외한 부분의 장기들은 거의 장기의 형태나 윤곽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고수의 영역에 이르면은 이 부분을 조금 윈도우를 줄여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볼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계점이 상당히 있고요. 특히 이제 APN이나 튜머 이밸류에이션이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AP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키드니 일부에 인핸스먼트나 퍼퓨전이 떨어지는 것을 증명해야지 진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논콘트라스트 CT나 소노그래피에서는 굉장히 발견이 어렵고, 그래서 여러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제발 논콘트라스트 CT에서는 APN을 묻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세컨더리 파인딩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서틀하게는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튜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보인다고 하더라도 존재 유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센시티비티도 떨어지고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보스 키드니가 보이는데, 여기서 뭐 이쪽에 약간 조금 벌징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뭐 약간 페리네프릭 스트랜드가 정말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여기도 있는 듯 없는 듯 한데요. 이제 콘트라스트 인핸스먼트를 하면은 이 부분이 확실히 퍼퓨전이 떨어져 있는 웨지 쉐입의 퍼퓨전 디펙트를 볼 수가 있고, 바이라테럴 APN으로 진단된 환자였습니다. 논콘트라스트에서는 거의 진단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리버 시로시스는 아주 자명하게 있는데, 뭐 다른 이상 소견이 있는지 아니면 뭐 리버에 무슨 메스가 있는지 뭐 여기 약간 까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를 리버 다이나믹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아터리 인핸싱 메스가 있으면서 인핸스 되었던 포션이 워시아웃을 보여서 HCC의 파인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굉장히 큰 메스임에도 불구하고 5cm로 넘는 메스임에도 불구하고 논콘트라스트에서는 발견이 쉽지 않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 키드니 다이나믹 CT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우선 다이나믹 콘트라스트 인핸스먼트란 무엇이냐?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역동적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조영제를 한 번 준 다음에 이제 뭐 30초 후, 1분 후, 5분 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시점, 즉 여러 페이지의 영상을 찍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튜머로 어떤 그 조영제가 차들어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튜머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같은 위치의 CT를 여러 번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 시로시스나 아니면 다른 HCC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HCC 스크리닝을 위한 검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이나믹을 찍는 것이 말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시로시스도 없고 헤파타이티스, 뭐 심지어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만 있는, 뭐 헤파타이티스 A는 HCC 리스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높게는. 그래서 뭐 그런 환자에서 젊은데 다이나믹 CT를 찍었다, 이거는 사실 환자의 방사선 피폭만 높이는 것이고 튜머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환자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검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드니 다이나믹 CT도 역시 튜머나 임팍이나 뭐 기타 다이나믹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부가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아까 보신 HCC의 케이스이고, 여기서 이제 컨트라스트가 아터리얼 페이지에 꽉 찼다가
그 찬 부분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제 HCC로 진단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울트라사운드, 울트라소노그래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에 대한 사전 지식은 이제 에코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음파를 프로브에서 환자의 몸을 향해 쐈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신호를 읽는 것이 이 울트라소노그래피라는 검사의 기본인데, 이 초음파가 조직에 닿으면 4가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에코 형성의 대부분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반사의 특성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혈관이고 혈관벽이 있죠. 여기는 리버고, 그러면 이 리버와 이 혈관벽은 서로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이 두 조직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반사가 생기는 이유는 물리적으로는 임피던스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임피던스는 대략은 이제 그 음파가 전달될 때 어떤 저항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제 공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체 조직과 뭐 밀도라든지 어떤 성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공기는 다른 모든 인체 조직과 임피던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직과 닿아 있는 경우에 그 계면에서는 아주 많은 반사가 일어난다는 말이고, 결국에 이 말은 체내에 있는 모든 공기는 다 반사를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더해서 에코제닉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소노그래피를 할 때 초음파가 몸 안쪽까지 도달을 했다가 반사가 돼야지 여기서 온 신호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초음파가 깊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끝까지 가야 되고, 그러려면 반사된 애는 안쪽까지 못 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반사나 감쇄가 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에어 같은 경우에 대부분 반사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비시티 아니면 패티 리버 즉 팻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반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시비어 패티 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코제니시티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앞에서 다 반사가 돼버려가지고 뒤쪽까지 그 초음파가 도달을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디포션까지 초음파가 가지 않으면 결국엔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디포션이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피하 조직이, 피하 지방이 두꺼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 초음파가 안쪽까지 도달을 못해서 에코제닉 윈도우가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HCC의 서베일런스를 하는 경우에 에코제닉 윈도우가 적절한 환자와 적절하지 않은 환자, 즉 뭐 오비스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소노에 적절하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베일런스 페일리어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반의 HCC를 놓친다는 뜻이고요. 이 윈도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여러 가지를 이 논문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BMI가 25 이상, 즉 오비시티가 유일하게 p-밸류가 0.5에 가까운 그 팩터였고, 다른 팩터들은 모두 p-밸류가 유의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나와서, 이제 오비시티 같은 경우에는 에코제닉 윈도우를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시그니피컨트하다는 증거가 나오는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inadequate한 에코제닉 윈도우가 있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베일런스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50%는 거의 서베일런스를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노그래피만으로 계속해서 서베일런스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아직 완전히 증명이 되거나 딱 떨어지는 레퍼런스가 있는 걸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잘 찾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임상 필드에서는 알터네이팅 스크리닝, 즉 소노그래피를 6개월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개월 후에는 CT, MR을 한번 하고 다시 6개월 후에 소노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하는 알터네이팅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1년째 팔로우업에 그래도 소노에서 놓쳤더라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보시면은 소노그래피에서는 이 뒤쪽이 지금 여기는 헤파틱 플렉셔의 그러니까 콜론에 있는 가스 때문에 뒤에가 안 보이고 있고요. 이 경우 이제 립에 가려서 코스토콘드랄 정션에 가려가지고 이 뒤쪽이 안 보이는데, CT에서 보면 굉장히 큰 메스가 그 뒤에 가려져가지고 이 스크리닝에서 걸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뭐 CT라든지 MR을 뭐 만약에 방사선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MR 서베일런스가 요즘에 상당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을 활용해 보시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소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제 영아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가 뒤에 그 필드를 다 가리기 때문에 사실 에어가 그러니까 바울 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뒤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아 소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 환아들 같은 경우는 체구가 작고
피부나 피하 지방층이 얇아서 뒤에까지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바울 선호를 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기 환아 같은 경우는 가스나 아니면 변이 많은 경우에는 에코제닉 윈도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펜딕스 같이 굉장히 작은 구조물을 찾아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CT까지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결국에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에서는 방사선 피폭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기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처방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개월이었고 그래서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서 잘 보이고, 이런 물이 있는 경우에도 물은 뒤쪽으로 가는 초음파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속에까지 잘 보이는데, 이제 11살짜리 이 환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만 봐도 좀 난항이 예상되는 플레인인데 변과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 소노 뒤쪽이 이거는 변이고 이제 이런 애들은 가스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뒤에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CT에서는 이제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콜론이 앞에를 막고 있어서 어펜딕스가 아마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영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만 리뷰 드리겠습니다. 요오드와 조영제의 급성 유해 반응이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조영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피인데, 만약에 이 회피가 안 된다면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는 예전엔 중증까지만 교체를 하라고 권고가 됐는데 요즘엔 경증에서도 교체를 하면은 재발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 요오드와 조영제를 다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프레드니솔론을 12시간 전, 1시간 전 정도부터 클로르페니라민이나 기타 항히스타민제를 PO로 혹은 IV로 주면서 예방을 하는 방식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해 반응 자체가 그러니까 생겼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대증 치료가 원칙이 되고, 결국에는 이 페니라민과 콜티솔, 그러니까 하이드로콜티존이 가장 메인 치료가 되게 되고, 나머지는 대증적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응급인 아나필락틱 쇼크이고요. 이제 이거의 정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호흡곤란과 저혈압, 즉 바이탈이 흔들리는 경우, 그 중에서도 이제 세츄레이션과 BP랑 관련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세츄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 확보, 혹시라도 뭐 1000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기 위한 일단 산소를 주고, 정 안 되면 인투베이션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BP가 떨어지는 경우 일단 레그 엘리베이션 하면서 IV로 플루이드를 1리터 풀드랍으로 주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나필락틱 쇼크임이 확실할 때는 에피네프린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는데, 이때 IV가 아닌 IM으로 주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성인의 맥스 도스는 0.5mg입니다. 다음으로 콘트라스트 인듀스드 네프로패시에 대해서는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영제 사용 전에 심기능 확인이 필요한 환자가 중요한데, EGFR의 60 아래 혹은 이제 리스크 팩터로서는 45 아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령인 환자, DM 있는 환자, 하이퍼텐션 있는 환자, 그다음에 메포민 복용 중인 환자 등이 이제 심기능 확인이 조영제 사용 전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영제가 다량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24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다시 찍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이상 떨어뜨리고 찍는 것이, 그러니까 2번의 콘트라스트를 줘야 될 때는 하루 이상 떨어뜨리는 것이 권고되고, 그 다음에 이제 CIN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 심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독성 자체 예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응급 투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볼륨 오버로드의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메트포민 복용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EGFR이 60을 넘는 경우에는 EGFR에 대한 평가가 필요가 하지 않은데, 30에서 59 같은 경우에 복용을 중단했다가 48시간 후에 EGFR이 괜찮으면 재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EGFR이 낮은 환자에서는 원래는 요오드와 조영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꼭 반드시 써야 된다면 이제 CT를 찍은 직후에 투석을 하도록 이제 스케줄을 짜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MRI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NSF라고 해가지고 네프로제닉 시스테믹 파이브로시스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EGFR이 30보다 낮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경고를 하시고 찍어주시는 것이 좋고, 이 MRI 조영제도 투석을 하면은 몸에서 제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상황에 대한 조영제 사용에 있어서는 임신 환자에 대해서나 수유 환자에 대해서 모두 요오드와 조영제는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가돌리늄 조영제는 고위험군 조영제는 금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고위험군 조영제는 요즘에 쓰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독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판독문을 쓰는 게 병원마다 너무 달라서 하지만 이제 이러한 좀 재밌는 논문이 있었는데 2016년 AJR 논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consistent with 혹은 앞에 아무 수식어도 안 붙였을 때는 이것은 곧 아주 확실하다 이런 뜻이고 probable은 그보단 낮은 한 75% 정도의 확률, 반반이다는 possible, 그 아래는 less나 unlikely라는 표현을 쓴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linical correlation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워낙 많이 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국은 감별 진단이 필요할 때 심텀, 피지컬, 랩, 기타 소견 등을 종합하라는 뜻이고 이제 뭐 아펜디사이티스인지 이런 걸 확인할 때는 피버나 텐더니스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튜머와 인펙션 감별할 때는 당연히 피버 있는지 중요하고 얼마나 되는지 며칠 안 됐으면 인펙션 쪽이 가능성이 높고 뭐 튜머 마커라든지 다른 랩 소견 그 다음에 뉴모니아나 풀모너리 에데마를 구분할 때도 피버나 풀모너리 심텀 있는지 뭐 하루 만에 생겼으면 에데마의 가능성이 높고 며칠 사이에 생겼으면 뉴모니아의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서민국 선생님의 강의였습니다. 질문 따로 들어온 게 있을까요?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가지고 질문이 따로 들어온 거는 없는데. 네, 그러면 좀 간략하게. 네네, 제가 알려주시죠.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질문을 몇 개 하자면 일단 그 다이나믹 CT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저는 응급의학과니까 찍으면서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보통은 팔로우업을 하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판크레아타이티스나 헤파타이티스가 의심돼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앞쪽에 찍은 CT랑 같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었는데 일단 헤파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은 시로시스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이나믹을 찍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보셨. 근데 이제 물론 얼마 전에 그걸 찍었을 때는 그러니까 6개월보다 안 되는 텀에 찍었을 때는 꼭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튜머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어렵지만 이제 좀 텀이 오래된 경우에는 한번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헤파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토리얼 페이지의 어떤 소견으로 제가 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 APCT를 찍는 게 혹시 판독에 어떤 좀 그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우선 일반적인 경우에 단순 APCT를 찍을 경우에는 포탈 페이지에 가까운 정도일 때 많은 장기들이 특히 파렌카이, 그러니까 리버라든지 키드니 같은 어떤 솔리드 오간을 평가할 때 있어서는 약간 포탈 페이지에 가까운 경우에 이제 가장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넨스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병변을 찾기가 쉬워서 한 페이지만 찍는다고 하면 아토리아 페이지를 찍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THAD라고 해가지고 리버가 아토리얼 페이지에서 아무 병이 없는데도 되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이넨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땐 병변으로 무언가를 오인하게 된가 슈도리전을 찾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테리얼 페이지만 찍는다고 해서 감별 진단이 완전히 되지는 않고 거기서 이제 이넨스 됐던 게 빠지는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테리얼 페이지만으로 감별 진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판크레아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보통 이제 랩이나 피지컬이 완전히 판크레아타이티스가 확신이 들 때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는지가 궁금해서 CT를 찍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이제 다이나믹이 필요한지 아니면 APCT로 충분한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그냥 APCT를 찍을 때는 논 컨트라스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그 경우에 스톤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논 컨트라스트를 좀 찍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튜머가 있는 가능성은 어큐트보다는 좀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때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얼리 페이지일 때 판크레아스와 튜머의 이넨스먼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디텍션 레이트가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빌리어리 판크레아스 CT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경우에 그냥 그 논 컨트라스트랑 원 페이지 컨트라스트만 하는 대신에 좀 파인하게 찍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병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를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동안 그 질문이 몇 개 왔는데 시간이 조금 넘기는 했지만 요거는 받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모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진짜 모든 과가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산모 엑스레이 찍을 때 왜 배 복부 차폐하고 찍잖아요. 근데 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스트를 찍을 때는 사실상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왜냐하면 일단 그 체스트 같은 경우에 그 도스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그냥 찍어도 사실 아주 이펙티브하게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폐가 조금이라도 하면 좋으니까 하는 건데 이제 앱도멘을 만약에 직접 찍으면 그거에 한 7배에서 10배 정도의 도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CT를 찍는다 만약에 그러니까 산모가 앱도멘에 CT를 찍는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한 번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mg였나 그만큼을 넘지 않으면 사실 그 태아에게 영향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할 만한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앱도멘 CT를 아무리 높은 도스의 세팅으로 찍어도 50에서 60mg를 안 넘기 때문에 한 번 정도까지는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최대한 피해야 되겠지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어떤 뭐 멘탈 리타데이션이라든지 기타 태아의 악영향이 반드시 간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물론 확률적인 영향도 있고 이건 확률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CT 같은 경우 최대한 안 찍는 게 좋겠지만 앱도멘 뭐 체스트 플레인 레디오그래피를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태아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랑 연결해서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영상 검사를 할 때에 대한 걱정인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사실 조영제보다 방사선 자체가 위험할 것 같고, 그걸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조영제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도 매우 부담을 가지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인투 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CT를 찍어야 한다거나, 앞배 환자 같은 경우에 뭐 손으로 못 봐서 이제 CT를 찍어야 한다거나 할 때, 조영제를 조영제 쓰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영제가 이제 소아에 뭐 따로 더 위험하다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분야는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이건 제 예상입니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컨트라스트가 심장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 때 어떤 점도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끈적끈적한 액체고 들어갈 때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바스큘레이처에 걸려가지고 약간 그 안에서의 압력을 높이면서 그로 인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 마이크로바스큘레이처의 직경이 작으면은 영향이 좀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접해본 적은 없어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투 소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래도 조영 증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인투 서셉션 같은 네. 경우에는 잘못하면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쵸. 정말 확신을 못하는 경우엔 결국에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투는 그래도 보통 소노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했어요. 아펜디사이티스보다는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갑자기 네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되게 저도 궁금한 점이고 저도 준비했던 질문이라서 이게 APN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AKI가 같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CKD가 있었거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AKI가 왔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도 이제 그런 뮤테란이나 이런 걸 주고라도 찍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조영 증강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사실 APN만을 진단하려고 조영제를 쓰는 게 좀 고민이 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네.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네. 사실 APN이 뭐 압세스가 생기고 이러지 않으면 아니면 뭐 이제 아무튼 임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공기 들어가는 엠피제마토스 네네네.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 치명적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진단을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콘트라스트를 쓸 정도로 사실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키드니가 원래 안 좋았거나 AKI가 심한 사람은 사실 컨트라스트 이네스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논컨트라스트 하면 거의 얻을 게 없긴 한데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약간 그 키드니가 뭐 약간 좀 에이시메트릭하다든지 어디가 좀 부었다든지 뭐 이 정도로 얘기하거나 뭐 소노를 봤을 때 어디 퍼퓨전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 좀 사실 랩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뮤테란과 하이드레이션이 사실 뭐 큰 그 의미가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밝혀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뮤테라는 저희 병원에 쓰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근데 근거가 지금은 저희는 이제 쓰기는 쓰는데 뮤테란의 근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그래도 이런 의미에서 또 아예 위해하다는 반응이 그러니까 그 증거는 없기 때문에 쓰기는 쓰고 하이드레이션이 유일한 뭔가 예방이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기는 네.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레이션은 확실합니다. 하이드레이션은 왜냐면은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보시면 EGFR이 45 미만일 때는 검사 전후에 IV로 노말 셀라인을 주라는 것이 이게 가이드라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근거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약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급성을 막기 위한 거고 이제 급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클로르페니라민, 프레디노솔론을 주는 거고 그거 말고는 사실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약물이 뭐 예방용으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